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3교시, 이 3교시를 이제 시작합니다. 책이 두껍지만은 실제로 공부하는 걸어오시죠. 실제로 공부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책론 해봤자 200페이지가 안 됩니다. 제 조지가 200페이지가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스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론이 한 1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50페이지인데 역시 거기서도 스킵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 봐도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법제가 한 400페이지 정도 돼요. 400페이지. 근데 그 400페이지 중에서 절반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절반도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책만 사서 보는 사람들은 일단 책이 뭔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우리가 수업을 듣는 거는 공부할 양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목적이라서 두께만 이제 두껍지 실제로 공부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비싼 뷔페 같은데 뭐 토다이 이런 데 가면은 음식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그죠? 음식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가면은 막 기분이 좋잖아요. 저희 집 앞에도 토다이가 있거든요. 집 앞에 토다이가 있는데 가면은 진짜 많은데 내가 먹는 건 정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음식의 종류가 거기 100 몇십 종인가 있다고 하는데 100가지라고 했을 때 그 100가지 중에서 내가 실제로 먹고 나온 음식은 아마 기를 쓰고 먹어도 20가지나 될까요? 기를 쓰고 먹어도요. 그죠? 하여튼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법제가 이제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법제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자주 나오는 법제는 매우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우리가 뷔페에서 남들은 잘 안 먹는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죠. 뷔페에서 한번 세팅해 놓으면은 하루 종일 리필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하루 종일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잘 안 건드리는 거. 근데 있긴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종류가 많아야 이게 되는 거. 그런 거니까. 왜? 지금 하다가 기술이 딸리니까 그렇지. 협심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자, 괜찮아요. 우리 또 어머니하고 따님하고 또 오늘 집에 가시면서 내내 싸우시겠네.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법제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시험에 나오는 법률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런 걸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올 게 확실한 것들을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안 나오는 것들을 이제 어쩌다 한번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자격증 시험에서는 절대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그냥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걔네들만 풀면은 자격증은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 법제 파트인데, 일단 정책론부터 출발을 해야죠. 자, 사회복 정책의 개념과 같이 해서 1번에 보면은 이제 01 사회복지의 개념이 나왔죠. 우리가 그 사회복지 그 전공할 때 이 개론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 윌렌스키와 르보의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입니다. 전공할 때. 물론 사회복지가 뭐냐, 이 사회복지의 정의를 제일 먼저 배우지만 그 사회복지의 정의를 공부할 때 윌렌스키와 르보를 공부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요. 거기에 지금 첫째 줄에 그런 말을 해요. 사회복지 제도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으로서의 상부상조가. 사회복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상부상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회적 기능들과 보충적 관계를 갖느냐? 보충적 관계를 갖는다면 보충적 개념, 보충적 모형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비교적 독자적 위치를 차지하느냐? 독자적 위치를 차지한다면 사회복지가 하나의 독자적인 제도거든요. 이게 제도적 개념이죠. 제도적 개념.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줄 윌렌스키와 르보, 꼭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학자입니다. 꼭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학자.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따라서 보충적,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두 가지로 파악을 했어요.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림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기면 자, 그림이 있어요. 원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데 자, 왼쪽에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이 있죠. 자, 왼쪽 보충적 또는 잔여적 개념에서 안전망인데 사회복지가 가운데 보이시죠? 그리고 사회복지를 둘러싸고 있는 원이 있긴 있는데 그 원이 점선으로 돼 있죠. 실선이 아니고. 그럼 점선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평소에 사회복지가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평소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평소엔 없다는 뜻이죠. 그 그림을 잘 이해하면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사회복지를 제공하지 않다가 거기 지금 둘러싸고 있는 4개의 다른 제도들이 있죠. 가족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종교제도. 이러한 제도들, 다른 것들이 뭔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어려운 사람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 이제 발생할 텐데 그 사람들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확인해야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자산조사라 그래. 예,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확인해야죠. 그랬을 때 얼마나 생활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죠.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아무것도 안 가지신 분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이 있어요. 예, 내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그 다음에 벌고 있는 돈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 생계비 이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빈곤층이죠. 그렇죠? 빈곤층. 최저 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다 이제 빈곤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최저 생계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빈곤선 같은 말이에요. 빈곤선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부분 내가 뭐 박스를 줍고 뭘 하고 뭘 해서 정말 남의 도움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해도 이만큼밖에 내가 버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만큼을 뭐 해줘야 돼?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돼? 보충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보충성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공공부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보충성. 예. 그래서 이 정도라는 건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조사를 해야 알고 그럼 이만큼은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채워준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이게 보충적 개념이에요. 보충적 개념. 자, 그 보충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에요. 보충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는 급한 불을 꺼주는 개념입니다. 보충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계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급한 불만 꺼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시적이죠. 일시적이죠. 응급 조치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서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생기고 나서 도와주는 거니까 사후적이죠. 사후적인 거는 소극적인 것 같습니까? 적극적인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극적이죠. 그렇죠?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개입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소극적이에요.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죠. 우리가 보통 나고자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예, 나고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가족 기능이나 시장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제 낙오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건데 그 대상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죠. 예, 일부, 선별적, 그렇죠? 선별적. 그리고 엄격한 기준이 있겠죠. 기준, 예, 기준,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단 말이죠. 도움받는 과정에서 또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티그마가 발생하죠. 예, 수치심. 우리가 이제 스티그마, 사회복지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스티그마가 발생합니다. 뭐 낙인감이라고도 하고 모욕감, 오명, 수치심 이런 것들 발생합니다. 발생해요.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공공부조.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부조죠. 세금 가지고 빈곤층 도와주는 거. 세금 가지고 빈곤층 도와주는 공공부조가 가장 대표적인 제도죠. 자, 그래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이게 달달달 읽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달달달 외울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 보충적 개념에서는 어떤 욕구나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정상적인 현상으로 볼까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볼까요?
비정상으로 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다 개인의 노력하면, 개인이 우리가 시장활동, 뭐 자영업을 하든 뭐 회사 생활을 하든 개인이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노력하면 다 잘 살 수 있다. 근데 나라의 도움 받는다는 것은 지금 뭐죠? 본인이 뭔가 노력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개인의 욕구를 여기서는 비정상으로 봅니다. 비정상으로. 그래서 욕구의 발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욕구, 그냥 욕구했을 때 욕구를 비정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왜? 지가 노력 못해서. 그죠? 지가 노력을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봐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세요. 두 번째 그림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그림은 사회복지가 지금 실선이죠. 중앙에 있죠. 그죠? 그럼 중앙에 있는 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실선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가 5가지 사회 제도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5가지 사회 제도의 하나죠. 제도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겁니다. 얘 실선이잖아요. 실선의 의미는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의 제도로서 다른 제도들과 지금 동등하게 지금 놓여 있죠. 그러면 사회복지제도가 1차적으로 하는 기능이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좀 아까. 사회복지가 주로 하는 기능이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부상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필기에 연연하기 때문에 설명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습관을 안 고치면 진짜 안 된다니까. 어차피 문제풀이하면은 또 계속 제가 계속 반복을 시켜드려요. 들어야 돼.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된다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쓰면은 책에만 남아 있고 머리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자꾸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의 제도로서 항상 존재한다. 그럼 왜 제도가 이제 필요한가? 사회복지 제도가 왜 항상 있어야 되는가? 이거거든요. 보충적 개념에서는 개인의 어떤 노력과 뭐 시장 활동의 노력으로 먹고 살 수 있죠. 그죠? 근데 거기서 낙오된 사람들은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 하지만 제도적 개념에서는 누구에게나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도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나가라 그럴 수도 있고 회사에서. 아니면 내가 사업하다가 그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했는데 병원 갔더니 암이래. 갑자기 질병이 또 걸렸죠? 이런 거. 교통사고가 나. 이런 거. 가족이 갑자기 죽어. 막 이런 거. 하여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사전적이죠. 그렇죠? 예방적이죠? 적극적이죠.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이죠. 이게 제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정상적인 사회 제도로서 항상 존재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다른 제도와 동등하죠. 그러면서 독자적 기능인 상부상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독자적 기능. 가족은 사회화 기능. 이런 식으로. 종교는 사회 통합 기능. 경제제도는 생산, 분배, 소비 기능. 이런 거. 정치제도는 사회 통제 기능. 이게 다 각자 제도의 독자적 기능이잖아요. 사회복지는 상부상조 기능. 독자적 기능, 독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 않고 일단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 거기 그 제도적 개념에서 미음을 보세요.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미음이 이런 말을 해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제도는 보충적 성격이 강했으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제도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죠. 자, 사회문제 발생 원인에서 보충적 개념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해요. 개인 책임. 하지만 제도적 개념은 국가의 책임 또는 사회 구조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국가의 책임 또는 사회 구조적인 책임을 강조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기 박스도 봅니다. 알아두기 박스에 보면 지금 뭐 라이언이라는 학자가 나오고요. 라이언이 뭐 예외주의와 보편주의 제시했는데, 자, 보편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편주의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예외주의를 볼까요? 자, 사회문제란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들에게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게 아니고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들에게서만 발생하는 예외적인 거다. 이 얘기죠. 누구에게나 생기는 게 아니다. 예. 특정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그런 예외적인 거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아마 그 특정 범주에 속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일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둘째 줄. 개인의 결함이나 개인의 사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 밑에 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도 개별적 접근 방법에 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예외적인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 고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모르긴 몰라도 보편주의는 뭐죠? 사회 문제는 일부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 언제든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구별을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사회 제도로서의 개념. 사회 제도로서의 개념에서 넷째 줄. 자, 길버트와 스펙트는 존슨과 워렌의 분류를 인용하여 5가지의 사회 제도와 각각의 제도들이 사회 존속을 위하여 1차적으로 또는 1차적으로 이 말을 주로 담당하는 기능들을 제시했어요.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를 했죠. 그렇죠? 네, 기억해 주시고 넘기시고 자, 가족제도는 사회화 기능을 하고요. 그 사회화가 무슨 뜻인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종교제도는 통합 내지는 사회 참여, 통합 또는 참여 기능을 하는데 그 통합 참여 기능이 뭔 뜻인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경제제도는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을 1차적으로 수행하고 정치제도 또는 국가는 사회 통제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데 통제 기능이 뭔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제도는 상호 부조, 상부, 상조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뭔 뜻인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도와 그 제도가 1차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짝짓기 하는 거 완전 쉽죠. 완전 쉬워요. 완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화가 뭔 뜻이고 사회통합은 뭔 뜻이고 생산분배 소비는 뭔 뜻이고 사회통제는 뭔 뜻이고 그 뜻 읽어보시면 돼요. 설명할 게 없어요. 설명할 게.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사회복지제도에서 거기 지금 넷째 줄을 보세요. 넷째 줄 전통적 사회나 오늘날의 후진 사회에서는 상호부조 기능이 가족과 친척, 이웃, 자선단체와 같은 집단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그러한 기능이 정부나 지자체, 민간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옮겨졌다는데 이 옮겨졌다라는 것은 확대됐다는 뜻입니다. 예, 종교단체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 뜻이에요. 확대되었다. 여전히 오늘날도 뭐 가족이나 친척, 이웃 뭐 활동 다 하지요. 예, 당연히 이제 이루어지는데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중에 또 공부할 건데 거기다가 몇 자 써놓으세요. 자, 공급 주체의 또는 공급 형태의 다양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복지다원주의라고 불러요. 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 요걸 써놓으세요. 요거를 자, 사회복지 공급 주체가 다양해졌어요. 또 사회복지 공급 형태도 다양해졌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칭하냐면은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요거를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나중에 또 복지다원주의는 또 따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처음에는 이제 뭐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등이 알아서 상부상조했죠. 알아서 그냥 서로 그냥 알아서 도와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개입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엔 지방정부가 주로 역할을 했다가, 그 다음에 오늘날은 다 중앙정부가 제일 역할을 많이 해요. 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중앙정부의 역할을 이제 줄이자. 예,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복지다원주의, 이런 거거든요. 예, 중앙정부의 역할이 너무 비대하니까 그 역할을 줄이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중앙정부 역할을 그냥 줄이면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의 역할을 늘려야죠. 그죠? 그럼 민간 비영리 부분도 늘리고 민간 영리 부분도 늘리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척 이웃 같은 그런 이제 비공식 부분도 늘리고, 그 다음에 지방 정부의 역할도 늘리고. 예.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지 공급 형태나 주체가 매우 다양해졌겠죠. 예. 이게 오늘날의 흐름, 신자유주의 또는 복지다원주의, 예. 복지 혼합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밑에 있는 박스는 안 봐도 되겠고요. 박스는 안 봐도 되겠고, 어차피 다 위에 것만 보면 되니까. 그다음 오른쪽 2번. 사회복 정책의 개념해갖고 이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회복지와 정책의 복합 개념이다. 그런 거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사회복 정책의 영역이죠. 영역. 자, 이것도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우리가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추상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이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게 이제 법령과 지침이에요. 법령과 지침. 이러한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구체적인 어떤 급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대상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든 활동,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합니다. 행정.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우리가 그냥 사회복지 정책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는 뭔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개념이에요. 추상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또 노인복지 정책, 네, 이것도 역시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그러면 이거를 구체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를 이제 만들 건데 모든 노인을 도와줄까? 대상으로 할까? 아니면은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일부 노인만 대상으로 할까? 이거는 이제 알아서 정하겠죠.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그랬을 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노인들만 도와주자. 법을 만들자. 법.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연금법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초연금법은 이제 노인 중에서도 이제 그 생활이 어려운 한 70%, 그 상위 30% 정도는 냅두고 이제 그 이하의 이제 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좀 돈을 드리자.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법령을 만들었죠. 그렇죠?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다루는 이제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 책자 있고, 기초연금법에 대한 또 이제 지침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추상적인 정책을 구체화시킨 거죠. 그죠? 구체화시킨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급여나 서비스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겠죠. 그죠? 해당 어르신들한테 돌아가겠죠. 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행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3교시 과목이에요. 이게 정책론, 법제론, 행정론. 이게 3교시 과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3교시 과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3교시 과목. 그래서 원래 이게 그 순서가 이제 정책, 법제, 행정 이게 원래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순서가 이제 정책, 행정, 법제 이렇게 순서를 보거든요. 어쨌든 이제 3교시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영역을 볼게요. 물질적 측면의 욕구 보장 또는 육체적 생존의 욕구 보장. 먼저 소득 보장.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사 먹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가 빈곤층 수급자분들에게 생계비 같은 거 드리죠. 생계급여 이런 거 다 소득보장이에요. 소득보장.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장이죠. 그 다음에 주거보장. 아무리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있어야죠. 예, 있어야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살면서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2번 비물질적 측면의 욕구 보장. 비물질적인 욕구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사회 서비스. 서비스. 비물질적인 욕구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대해서 영역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조세, 세금을 많이 걷고 적게 걷고 이러한 조세도 이제 사회복지와 연결시켜서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확대하려면은 세금 더 걷어야 되고요. 복지를 축소시키려면은 세금을 이제 덜 걷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정책.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연관성이 있다. 그냥 돈을 주는 거, 소득보장, 이것도 사회복지지만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제 소득을 창출시켜 주는 것, 이것도 사회복지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넓게 보면 조세 정책과 고용 정책도 사회복지의 영역이구나. 하지만 좁게 본다면은 조세 정책이나 고용 정책은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는 포함이 안 되겠구나. 요 정도죠. 요 정도. 그 정도로만 기억하면은 됩니다.